네, 부동산 히어로님의 연사님의 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 Q&A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공부나 그런 노하우들 어떻게 뭘로 공부를 하시는지 그런 걸 여쭤본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번 하나 더 소개드리고 싶었던 게 연사님께서 저기 공부하기 좋은 책들을 또 여러 권 집필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몇 가지 연사님이 집필하신 책을 좀 소개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2020년에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그 GTX를 기준으로 해서 철도 노선 기준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의 소액 투자처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두면 오르는 경기도 아파트는 경기도 주요 지역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고 팔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또 진입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주요 지역이고 아니면 주요적으로 좀 덜한 지역인지 이걸 구분하는 전반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그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지금 현재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책은 아닙니다. 판매되려면 한 다음 주 정도 돼야 돼 이제 초신간인데 이 책은 현재 그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대처하면 좋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녹여낸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집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집 아니더라도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까지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폭넓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요건 아직 판매가 시작되진 않았잖아요. 네, 지금은 네. 시중에서 구하실 네. 수는 없고요. 네. 예, 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되면 네.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책 그런 것들로 먼저 공부를 하시면서 네.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질문해주신 거 차례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먼저 강채영님께서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해도 지금처럼 철도 주변이 좋은 입지일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강의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그 철도 노선이 모두 가치가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조금 더 가치가 있는 노선이 있을 것이고, 그 상대적으로 좀 덜한 노선이 있을 텐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노선 위주로 수요는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기존에 이제 더 효율이, 그러니까 서울 업무 중심지까지 쉽게 이동하거나 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있다면 그쪽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선호도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집을 본다면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아실 텐데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 말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5천만 채가 이미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개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산골에 있는 그런 외딴 집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서울에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상식선에만 보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이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인구가 뭐 10%가 줄어들고 20%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그 인기 있는 지역은 계속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대학 보면은 입학 정원 같은 거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98학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험생이 거의 한 14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50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대학 정원에 비해서 그 수험생 수가 훨씬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애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에 따라서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경쟁률이 여전히 치열합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좋은 그러니까 좋은 노선이 있는 그 주변 역세권 아파트는 여전히 인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된 것 같습니다. 다음 SJ님께서 배차 간격이 촘촘한 노선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독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뜻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예,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말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서울 시내나 아니면 경기도 주요 지역 시내 쪽은 아무래도 그 전철역이 촘촘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차 간격도 훨씬 촘촘하고요. 근데 뭐 경춘선이나 경의중앙선 대표적으로 그런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각 역마다
이제 그 차의 배차 간격도 좀 띄엄띄엄할 뿐만이 아니라 역 간의 거리도 멀죠. 그런데 만약에 뭐 신규 택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해서 주변에 이제 뭐 공급되는 주택수가 많아져서 이제 인구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한다면 신설역이 중간에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농역이랑 양정역 사이가 거리도 상당히 먼데 거의 한 3km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왕숙 2지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설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이 내용은 상당히 맞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신설역이 또 중간에 생기기도 하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맞는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강채영님께서 GTX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넓은데 기대치에 비해 개통되었을 때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GTX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넓은 게 오히려 메리트죠. 왜냐하면 그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가속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GTX 지금 C노선 보더라도 중간에 C노선이 지금 착공이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가 중간에 신설역을 계속 추가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요구가 국토부 차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 GTX의 메리트는 결국은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메리트인데 중간에 역이 생겨버리면 그런 메리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배차 간격이 넓어서 여기 기대치에 비해서 개통이 됐을 때 집값이 영향이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거리가 역간 거리가 멀어서 지금 서울하고의 거리가 먼 경기도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볼 때 지금 사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서울에서 편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실정이 됐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점점 경기도 주요 지역, 외곽 지역으로 점점 파생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GTX라는 그 고속전철에 연결이 돼서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수혜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된다면 그 지역까지 점점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강연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철도 노선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제 완성된 것보다는 중간에 변화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투자 포인트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 진입을 하고 이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고 이런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상리님께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기사나 정책 발표로 접했을 때는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너무 높지 않나요?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강연 내용에서 조금 설명해 주신 것 같지만 또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는 곳이 랜드마크가 될 거고 아니면 기존 그냥 일반 전철역에 비해서 훨씬 주변 집값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제가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노선을 기준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제가 뭐 지금 철도 노선이 계획이 발표되고 시작해서 바로 노선이 바로 눈앞에서 딱 생겨서 바로 운행되는 거 아니죠. 분명히 그 노선이 뭐 계획이 있을 것이고 계획을 확정을 하고 뭐 예산을 집행하고 착공을 하고 중간에 공사를 하고 뭐 이제 개통을 하는 이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 동안에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변한다는 거죠. 복합환승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계획은 잡혔지만 뭐 설계도를 뭐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뭐 예산이 또 집행돼야 될 것이고 뭐 실제 착공, 공사 진행되는 동안에 뭐 각종 민원 발생 또 수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수많은 투자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발표됐다고 해서 그 모든 가치가 지금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주변의 개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실행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컨실레언서님께서 3기 신도시 대비 입지적 지위가 우위에 있는 경우에 3기 신도시 입주식에 맞춰서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 강연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입지적 우위에 있다면은 일단은 신도시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입지 자체가 좋으니까 뭐 벌써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알아서 잘 오르겠죠. 그리고 물론 주변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
그 실거주자는 이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나는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보다 못한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여기서 거주하려는 사람 수요는 물론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수요는 있겠지만 대부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투자자가 보유한 집에는 필연적으로 세입자가 살겠죠. 이 세입자는 무주택자일 확률이 높은데 이분들은 이제 주변 신도시에 아무래도 이제 청약을 하고 상당수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까지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말아서 계속 오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이런 수요들이 조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정체가 되겠죠. 근데 가격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에 필요한 또 수요들이 계속 또 어느 정도 받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또 많은 수요가 빠져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입지적 우위에 있는 지역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진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투자 목적이니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후자에 속하겠죠. 이제 세입자를 두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정체가 돼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이거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 자금이 진짜 있으면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그런 자금이 있을 수 있고 진짜 급하게 갖고 온 자금일 수도 있죠. 뭐 같은 뭐 3억 원이 있다고 쳐도 내가 이 3억 원이 뭐 당장에 없어도 내가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진짜 온갖 소위 말하는 요즘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모은 돈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돈의 출처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여유 자금으로 입지적 우위에 상비 신도시보다 입지적 우위에 있는 지역에 진입을 하셨다 이러면은 사실상 그 입주 시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입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입주가 완료가 되면 다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급한 돈이라면 이 주변 입주 물량에 따라서 그 조정받는 기간이 달라질 겁니다. 특히 뭐 왕숙 신도시나 이렇게 이제 큰 6만 6천 세대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을 충족을 하려면 상당 부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급한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했다. 이러면은 이 경우는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돈을 다시 회수를 해서 뭐 상환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금 입지적 우위에 있는 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 좋은 전략이고요. 만약에 내가 똑같은 자금을 조달을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고 이 자금의 뭐 이제 여유 있는 자금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보유 전략을 혹은 매도 전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별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또 같은 분께서 3기 신도시 대비 입지적 지위가 열의에 있는 지역에 실거주로 이미 있다면 3기 신도시 입주 이전의 매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를 들어 창릉과 일산 네, 부지의 관계라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에 그 해주신 질문하고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입지적 열세에 있는 지역이라면 아무래도 투자 수요뿐만이 아니라 실거주자도 왜냐면 상당수 수요를 뺏길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 평균 시세의 한 70% 정도로 최종 분양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보다 입지적 열세에 있는 지역은 지금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보다 훨씬 오래된 주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15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니까 벌써 15년 넘은 구축 아파트가 될 텐데 가격은 비슷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금방 지은 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지금 내 집도 5억이라면 실거주자도 상당 부분 3기 신도시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지적 열세에 있는 지역이라면 그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하려는 그 이전에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진짜 이 지역에 너무 마음에 들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계속 하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최소한 이제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이제 아이의 성장 여부에 따라서 이제 더 나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역시도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비록 실거주자지만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역으로 가야 될 생각이 있다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상기 신도시가 2027년에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이러면 최소한 2026년까지는 이 집을 팔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변에 대규모 새 집이 쏟아지는데 기존 구축을 살려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접은 조건으로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전에 파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케빈 유님께서 재택근무와 거점 오피스의 확산, 그리고 미래 교통수단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도심까지의 편리한 교통으로 각광받는 지역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진짜 굉장히 참신한 질문이네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듣고 나니까 불현듯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만약에 뭐 교통수단의 그런 그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동하려는 수요는 아마 거의 그대로일 겁니다. 그 도로 위에서.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교통 상황이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 아무리 좋은 뭐 자동차나 다른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제 속도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이랑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교통 상황이 이제 개선이 돼야 그때부터 제 속도를 내고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지금 자동차만 하더라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차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그런 파급 효과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문득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호상리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네. 저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인데요. 결혼까지 약 2억을 모아서 어떻게 실거주 부동산을 취득하면 좋을까요? 꼭 넓은 집, 꼭 강남에 살아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추천하는 실거주 부동산 취득 전략이 궁금합니다. 첫 집 이후에 갈아타는 것까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모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2억을 모은다는 게 산술적으로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시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거의 20대가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뭐 생활비 그걸 다 제하고 나서 과연 2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근데 2억을 설령 모은다고 치더라도 이 2억 원을 모으는 시간 동안에 집값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으는 그 속도가 내가 최소한 뭐 월 수입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월 수입입니다. 연봉 아닙니다. 월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이 돼서 나는 진짜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나서 최소한 1,50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평범한 직장에 저도 직장 생활을 뭐 10몇 년 해봤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연봉을 받는다고 치자면 2억은 사실상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2억을 설령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2억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으시면 안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호상님께서 생각하신 집에 지금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이 2억이라는 걸 가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억을 모을 게 아니라 2억 원을 받을 수 있게끔 대출이든 뭐든 통해서 먼저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했을 때 내 연봉에서 어느 정도의 뭐 돈을 책정을 하면 매달 그러니까 뭐 이자와 원금을 합쳤을 때 어느 정도 상환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금리 기준으로 본다면 2억이면 대략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60만 원을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었다면 60만 원을 저축을 할 게 아니라 2억 원을 먼저 어디서 조달을 하고 뭐 그 은행을 통해서 뭐 대출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이 60만 원 동안 매달 갚는 걸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을 매달 모아서 1년을 모으면 7,200만 원, 720만 원인가요? 예.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먼저 선 대출을 받은 다음에 내가 매달 저축할 수 있는 돈만큼 상환을 해간다면은 이미 2억 원은 내 돈인 겁니다. 그리고 이 2억 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만약에 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뭐 진짜 뭐 직장을 갑자기 관두게 됐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취업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집을 파시고 이 돈으로 나중에 상환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으지 말라고 하신 게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네요.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채영님께서 아마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연사님의 공부나 정보를 얻는 노하우, 뭐 정부 정책 발표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그럼 철도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제 요즘 인터넷 뉴스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그 매달 이제 특정 키워드를 치시고 뭐 예를 들자면 뭐 GTX 이런 것도 좋겠죠. GTX나 아니면 내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 이런 걸 키워드로 해서 매일 한번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뉴스 탭을 클릭한 다음에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가장 최근 뉴스부터 쫙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뉴스들을 하나씩 읽어보는데 먼저 철도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올라오는 뉴스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뉴스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버려야 될 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철도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그 노선에 본질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G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이 핵심을 저해하는 정책이나 지자체의 요구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국토부 차원에서는 좀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GTX C 노선을 제가 이제 앞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GTX C 노선이 지금 현재 사업자도 다 선정이 됐고 진짜 착공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자꾸 착공을 못 들어가고 있냐면 각 지자체들이 각자의 논리로 계속 정차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업자 재량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지만 과거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 수원역에서부터 이제 덕정역까지 총 10개 정차역에서 추가역을 요구를 한 경우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 차원에서 볼 때는 정차역을 하나씩 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사업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노선 자체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금 뭐 GTX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GTX의 본질이 결국은 먼 지역에서 빠르게 서울 중심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훼손하는 기사도 있을 것이고 뭐 어디에 뭐 정차역이 생긴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뭐 본질을 훼손하는 기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오히려 이 노선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두셔서 만약에 이 기사 내용이 진짜 이 본질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그 내용은 대부분 신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라면은 버리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진짜 속된 표현으로 그 기사 제목만 봐도 이 기사는 버려야 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누적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되는 건데요.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기사를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근데 같은 주제를 놓고도 많은 기자들이 썼는데 진짜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기사가 한두 개씩 있어요. 요거부터 버리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철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기사라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할 확률이 높겠죠. 거기다가 기자의 그 개인적인 생각을 첨부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맺을 텐데 이제 기자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이게 뭐 하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기자가 생각하는 그 기자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꾸준히 봐왔을 것이고 뭐 반전문가가 돼 있을 텐데 자기의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계속 보다 보면 결국은 이 인사이트가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뭐가 정확하게 틀렸는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이 말 조금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누적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공부를 진짜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물론 뭐 책 이런 거 보는 것도 물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책도 조금 동떨어진 주장을 한다라는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와, 이 책은 정말 좋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저도 뭐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이 책을 보고 물론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뉴스 기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책도 혹은 뭐 유튜브 영상도 그리고 그 외에 각종 뭐 강연들 많을 겁니다. 이런 강연들도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6개월? 이 정도만 되면은 뭐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약에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나 뭐 아파트 이런 걸 축소를 해보시고 나중에 도저히 나는 뭐 후보들을 몇 개를 놓고 이제는 도저히 내가 판단하기 힘들다 이럴 때 이제 뭐 누군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진짜 나한테 필요한 딱 맞는 지역과 아파트를 딱 선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되게 어쨌든 본질을 훼손하거나 거기에 부합하거나
부합하거나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네, 되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SJ님께서 오늘 연사님 강의에서 부동산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교통망이었는데 교통망 다음으로 부동산 미래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주시할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결정 짓는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지표들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대출 규제 같은 거,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서울을 비롯해서 그 주변 이제 경기도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쫙 약간 소강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는 하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지금은 그냥 일부 급매물만 조금 거래가 되는 것 뿐이지 앞으로 계속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왜 지금같이 그 정체된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은 이제 뭐 금리 죄송합니다, 그 대출 규제 때문에 결국은 생겨나는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만약에 어느 순간 지금 그 집값이 무섭게 상승하다가 지금 갑자기 좀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의 흐름은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집이 필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겠죠. 이분들은 집은 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단순하게 대출을 안 해준다가 아니라 과거에는 뭐 대출 총량 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은행이 대출 전체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점점 한도가 이제 소진되고 완전히 소진됐을 때 이제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되는데, 과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그 이제 그 청약 그 입주 대기자들이 받는 그런 집단 대출들은 해당이 되지 않았었어요. 규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규제 대상으로 놓다 보니까 한도가 빨리 소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한도 소진이 한 9월 정도 됐는데 9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지금 현재 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이 12월까지 현재 그 거래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리셋이 되겠죠. 그때부터 대출이 원활하게 될 겁니다. 물론 DSR이나 이런 걸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걸 적용을 해서 개인 상환 능력까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2억 원 이상을 뭐 대출을 받을 경우에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12월 31일까지는 대출이 아예 안 됐다가 1월 1일부터는 대출이 완전히 풀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존에 있던 수요들이 왕창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체된 상태지만 이게 시장이 불황이라서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출이 풀려서 대신에 작년에는 중간에 전세자금 대출이랑 그 집단 대출이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소진이 됐지만 이제는 1월 1일부터 그 대출들도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더 빨리 소진이 되겠죠. 그렇다면 1년 전체에 이제 퍼져 있어야 될 수요가 이 기간 동안에 몰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 될 때 빨리 집을 사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한 9월 정도에 이제 완전히 소진이 됐으니까 올해는 뭐 한 5월 요때쯤 뭐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실제로 1월부터 5월 사이에 그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매수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다시 12월까지는 또 다시 소강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집값 흐름은 정체 폭등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완만하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1년간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퍼져 있어야 될 수요가 특정 그 시기 위주로 집중되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좀 고려해야 될 그런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 대출 규제들, 그리고 그 대출이 언제까지 잘 나올 수 있느냐. 만약에 집을 살 생각이 있다면은 당장 지금부터라도 은행에 가서 좀 문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1월 1일에 이제 대출을 내가 받고 싶은데 뭐 얼마까지 어떻게 되겠냐. 이런 뭐 실질적인 문의를 해보신다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이제 금리가 뭐 많이 오르게 되면은 집값이 올라가는데 큰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내가 그 대출을 받으면서 적용받는 금리가 1%가 오르기도 힘들지만 설령 1%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만약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내가 적용받는 그 담보대출 금리를 무려 1%나 올라도 실제로 내가 매달 부담하게 되는 이자는 16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각자의 상황이 물론 다르겠지만
16만 원 한 달에 없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막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출금이 그거보다 적어지고 금리 상승이 그거보다 덜하다면 부담해야 되는 이자도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겠죠. 그럼 물론 반대로 더 많은 그 대출을 받게 되면 부담해야 될 그런 그 이자도 많아지겠지만 그 폭이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갑자기 막 뭐 2% 조금 받던 게 뭐 10%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문제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지만 대출 금리가 만약에 그렇게 올려버리면 아예 뭐 경제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 상황에서는 크게 대출 규제와 금리만 좀 기준으로 보시고 그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통망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들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은 되게 규제 정책이나 금리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요 두 가지 말씀해주신 변수를 고려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훈 선임께서 철도가 갖는 운송수단으로서의 메리트가 앞으로도 계속 높을까요? 새로운 노선이 계속 생기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설, 실제 운행까지 텀이 되게 너무 길어서 개발 호재로 보기에는 호흡이 너무 긴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는 제가 앞에 그 강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뭐 개통 시점을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 계획이 발표되고 실제 개통될 때까지는 많은 그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투자 관점에서 내가 철도를 보고 주변 아파트에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개통 시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10년 뒤에 개통이 되든 뭐 2년 뒤에 개통이 되든. 왜냐면 나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진입을 해서 나오는 시점이 개통 시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주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크게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나서 이 사업이 진짜 소문이 아니라 확정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착공을 해서 진짜 그 소문으로만 돌다가 실제 내 눈에 보이면 사람 심리가 진짜 직접 삽으로 퍼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게 직접 눈앞에 보이면 그때 또 심리에 의해서 집값이 또 오르거든요. 이런 주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그 시점이 매도 시점이 될 것이고 누구한테는 매수 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만 정하시고 뭐 개통 시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투자 관점이라면 그런 데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좀 종합을 하셔서 나만의 기준을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 K님께서 이거는 좀 다뤄주신 내용들과는 조금 달라요. 여태까지 미래가치 변수로 교통을 꼽아주셨는데 혹시 학군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는지, 학군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인지, 네, 이런 걸 질문해 주셨네요. 학군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뭐 이제 제가 뭐 학군을 중심으로 뭐 입지 분석을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래서 약간 답변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학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지역에 살 때 뭐 이제 언젠가는 뭐 자녀를 낳을 것이고 자녀가 성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당장만 보더라도 초등학교를 옆에 끼고 있느냐, 아니면 뭐 길을 건너야 되느냐, 아니면 길은 안 건너더라도 상당한 그 거리를 많이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령 뭐 연식이 훨씬 옛날 연식이고 오래된 아파트고 뭐 그 세대수가 적고 하더라도 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시세 그 탄력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뭐 중학교 학군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왜냐면 중학교를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의 진로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학군이 탄탄한 지역은 물론 학군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니까 학군 자체를 호재로 볼 수는 없겠죠. 근데 학군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를 때는 훨씬 많이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왜냐면 꾸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은 계속 내 자녀를 그 학교로 보내야 되니까 이동을 하지 않을 거고, 외부의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 거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방어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물론 학군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뭐 다른 개발 호재까지 있다면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상황이다, 아니면 뭐 오르지 않고 정체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학군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은
뭐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탄탄한 수요들이 받쳐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30분이 딱 됐는데 방금 질문이 딱 하나 더 네네네.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안창구님까지만 질문,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집값이 정체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와 앞으로 같은 원인으로 정체 또는 하락이 올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이거는 사실은 어느 한 지점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할 네, 것 같아요. 조금, 예, 예. 그 과거 뭐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전에 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같은 이런 그 이제 국가 이슈. 전체적으로 뭔가 공황 상태가 오는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특정 지역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제가 딱 그 시절 때 고3 수험생이어서 피부로 와닿아서 그때 대학을 지나가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막 휴학들 많이 하고 막 군대들 많이 가던 시절인데 그때 보면은 그 강남의 주요 아파트들도 거의 30% 이상씩 떨어졌었거든요. 실제로 뭐 6억짜리 아파트가 만약 30% 떨어지면 2억이 빠진 겁니다. 굉장히 큰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안 온다는 보장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 여력에서 조금이라도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쨌든 내가 직접 거주할 집이 안정적인 집이 필요하고 입지가 받쳐주고 수요가 받쳐준다면 이런 공황 상태가 오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덜 떨어지고 훨씬 늦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들이 극복이 돼서 다시 시장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덜 떨어진 지역을 빨리 이동을 해서 안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사는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 있다면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되도록이면 빨리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뭐 1주택만 보유하신 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뭐 투자 목적으로 하나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현재 그 양도세 비과세 되는 그런 뭐 상황과 그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냥 나는 이 상황이 괜찮으니까 이동할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있는다는 것은 뭐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런 그 시장 흐름을 생각을 하신다면 뭐 크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옮길 생각이 있고 여력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지금 입지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빨리 이동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역시 입지가 좋은 곳에 집 한 채라도 그걸 빨리 갖는 게 네. 네,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 질문 남겨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영상 말미에도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그 막연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가진 돈이 5억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집을 사야 되고 뭐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한테 적절한 지역과 집을 추천해 달라라는 막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상황을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그냥 병원을 가는 상황하고 똑같이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근데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에 어느 부위가 어떤 패턴으로 아팠고 며칠 전부터 아팠고 어느 전부터는 어떤 증상이 있더라는 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에 맞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빨리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부동산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연하게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나한테 적절한 곳을 추천해 주시오라고 하면 제가 지금 그냥 저를 포함해서 모든 컨설턴트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의 질문하시는 분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뭐 생각들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뭐 지금은 보유 자금을 얼마나 되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자녀는 뭐 몇이나 있고 지금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지 아니면 들어올 일이 있는지 이런 뭐 진짜 자잘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막연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시든지 주변을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기준을 좀 잡아 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방향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틀리더라도 이 틀린 기준이 있다면 제가 뭐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드릴 수 있고 수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거기서부터는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손을 대줘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막연한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나만의 기준을 정하시고 이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좀 상세한 질문을 해오시면은 그에 맞춰서 올바른 길을 인도를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이거 본 컨퍼런스 주제도 굿 퀘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굿 퀘스천을 던지기 위해서는 역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 시사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